다음 이야기는 스스로 생을 마감함을 포함한 무거운 소재를 다룹니다. 감정적으로 힘들 수 있으니 힘들다면 잠시 멈추고 휴식을 취하세요. 잠시 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들이 내 눈앞에서 삶을 놓아버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 심장은 이미 오래전에 부서져 있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만 그 말들은 모두 다른 세상의 언어였다. 병원으로 구조를. 나는 그 순간 온전히 알아차렸다. 그의 얼굴이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내가 쌓아온 사랑이라는 이름의 간섭이 결국 그를 죽음으로 밀어넣었다는 참혹한 진실을. 그날 밤 나는 아들의 빈 방에 앉아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사진 속 그는 어린아이처럼 웃고 있었지만 현실의 침대는 차갑고 비어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야 깨달았다. 내가 원했던 잘됨은 그의 숨을 앗아가는 무게였고 내가 주던 보살핌은 그를 숨막히게 하는 굴레였다는 것을. 나는 요즘 매일같이 같은 꿈을 꾼다. 어린 아들이 내 손을 꼭 잡고 학교에 가던 그날의 모습. 작고 따뜻했던 손, 해맑은 미소. 그 웃음만 있으면 나는 세상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꿈에서 깨어나면 방 안은 적막뿐이다. 사진 속에서만 여전히 웃고 있는 아이. 현실 속에서는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아들. 나는 늘 이렇게 말해왔다. 나는 아들을 누구보다 사랑한다. 사랑이라는 이름을 입에 달고 살았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다는 두려움과 불안이었는지도 모른다. 내가 살아온 인생이 힘들었으니 아들은 절대 나처럼 고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강박. 그게 곧 부모의 의무라고 믿었다.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날 나는 작은 도시락 가방을 손에 쥐어주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 아이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게 내가 지켜야 한다. 그때부터 나는 아들의 삶을 내 두 손으로 조율하기 시작했다. 학교에서 받아오는 성적표는 집안의 가장 중요한 문서였다. 점수가 조금만 떨어져도 나는 얼굴빛이 굳었고 아들은 그 표정을 읽고 잔뜩 움츠러들었다. 나는 성적표를 탓하면서도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다. 이게 다 너를 위한 거야. 내가 잘 돼야 내 미래가 안전하다. 밤마다 책상에 앉아있는 아들에게 물었다. 다 풀었니? 여기 한 장 더. 그때 아이의 눈이 잠깐씩 흔들리곤 했지만 나는 그 눈빛의 의미를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 단지 피곤한 거라 치부했다. 방학 되면 나는 학원 계획표를 빼곡히 작성했다. 영어, 수학, 과학, 논술. 쉬는 시간이라고는 거의 없었다. 아들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말하지 않았다. 내가 먼저 막을 걸 알기 때문이다. 나는 그것을 아들의 성격 탓으로 돌렸다. 내 성적이라 그렇지. 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그 아이의 입을 막은 것이었다. 그 무렵 아들은 그림을 좋아했다. 초등학교 시절 학교 미술대회에서 상장을 받아온 적도 있었다. 그 상장을 내밀던 아들의 얼굴은 환하게 빛났다. 하지만 나는 상장을 잠깐 보더니 말해버렸다. 그림 그려서는 밥 못 먹는다. 공부에 집중해라. 아들의 얼굴빛이 가라앉는 걸 보았지만 나는 무심히 외면했다. 그림 대신 문제집을 사주며 그것이 사랑이라 믿었다. 아들이 조금씩 자라면서 나는 더 많은 간섭을 했다. 친구 관계까지도 내가 확인하고 싶어 했다. 친구들이 놀러 오면 나는 은근히 눈치를 줬다. 너는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데 놀 시간은 어디서 나냐? 그 말 한마디에 아들은 친구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그의 세상은 점점 좁아지고 집과 학교와 학원만 남았다. 나는 그것을 모범적이라고 자랑스러워했다. 그러나 사실은 그의 세계를 단절시킨 것이었다. 중학교에 들어가서부터는 성적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 나는 더더욱 불안해졌다. 아이가 조금만 공부를 소홀히 하면 금방 뒤처질 것 같았다. 나는 남들보다 한 걸음 앞서야 한다는 말을 습관처럼 했다.
아들은 내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점점 어두워졌다. 웃음이 줄어들고 방 안에 홀로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그때도 나는 알지 못했다. 아니, 애써 외면했다. 아들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는 것을. 아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나는 누구보다도 설레고 긴장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고등학교 성적이 대학을 좌우한다. 나는 그 말을 몇 번이고 되뇌며 아들의 등을 두드렸다. 하지만 정작 그 말이 아들에게는 얼마나 큰 짐으로 다가왔는지는 알지 못했다. 입학식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은 차창 밖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나는 그의 옆모습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절대로 방심하게 두지 않겠다. 내가 옆에서 지켜줘야 한다. 그래야만 이 아이가 성공한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저녁 아들의 공부 시간을 확인했다. 책상에 앉아있지 않으면 불안했고 앉아있어도 문제집 페이지 수를 점검해야 안심이 되었다. 아들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따랐지만 그의 눈에는 점점 피곤함이 쌓여갔다. 어느 날 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아들이 방에서 나왔다. 피곤에 찌든 얼굴로 물을 마시려던 그 순간 내가 물었다. 아직 다 못했니? 내일 시험인데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아들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그 뒷모습이 어쩐지 쓸쓸해 보였지만 나는 애써 외면했다. 나중에 다 고맙게 생각할 거야. 그렇게 합리화했다. 학교 성적은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상위권 경쟁은 늘 치열했고 조금만 삐끗하면 곧바로 뒤처졌다. 나는 아들이 시험에서 2등을 했을 때조차도 칭찬 대신 한숨을 쉬었다. 왜 1등을 못했어? 어디서 실수한 거야? 노력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었잖아. 그 말에 아들의 어깨가 축 늘어졌다. 나는 그것을 나약함이라 여겼다. 세상은 냉정하다. 이 정도로는 살아남지 못해. 나는 단호히 말했다. 그러나 사실 냉정한 건 세상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였다. 아들은 점점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았다. 생일 파티나 소풍 같은 자리에도 나가지 않았다. 시간 낭비잖아. 그 시간에 책 한 장 더 보는 게 낫다. 내 말에 그는 순순히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점점 메말라가고 있었다. 대학 입시철이 다가오자 내 간섭은 더 극심해졌다. 나는 입시 설명회를 따라다니며 정보를 모았고 학원 원장과 상담을 거듭했다. 아들의 꿈이나 희망은 묻지 않았다. 오직 안정적이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대학과 학과만을 기준으로 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는 문학 쪽을 공부하고 싶어요. 그 말이 내 귀에 들어오자마자 나는 단호히 잘랐다. 문학? 그거 해서 밥은 먹고 살겠니? 현실을 봐야지. 취직도 잘 되고 전망 있는 걸 해야 해. 그날 밤 아들은 한참 동안 책상 위에 펜을 잡은 채 글씨 하나 쓰지 못했다. 나는 그것이 게으름이라 여겼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때 이미 아이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아들은 내가 원하는 길을 따랐다. 명문대, 남들이 부러워하는 학과. 입학 통지서를 받아든 순간 나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뻤다. 봐라, 내가 맞았지 않니? 다 너를 위한 거야. 그렇게 말하며 아들을 꼭 껴안았다. 그러나 아들의 표정은 공허했다. 웃어야 할 순간에 그는 웃지 않았다. 대학 생활이 시작되고 나서도 나는 여전히 간섭을 멈추지 않았다. 휴학 같은 건 절대 안 돼. 동아리 같은 거 시간 낭비야. 학점 관리하고 자격증 준비해라. 아들이 동아리에 관심을 보일 때마다 나는 그 싹을 잘랐다. 연애를 하려는 기미가 보이면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못 박았다. 아들은 점점 무표정해졌다. 전화를 걸어도 대답이 짧아졌다. 그래, 알았어, 응. 그 목소리는 살아있는 청춘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저 형식적인 대답에 불과했다.
어느 날 아들이 집에 와서 조용히 물었다. 엄마, 아빠 왜 저한테는 하고 싶은 걸 묻지 않으세요? 나는 그 질문을 듣고 오히려 화를 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실패한다. 부모 말을 들어야 살아남는 거야. 그 순간 아들의 눈에 깊은 슬픔이 스쳤다. 나는 그 눈빛을 보면서도 모른 척했다. 아니, 애써 외면했다. 나중에 다 고맙다고 할 거야. 여전히 그렇게 스스로를 속였다. 그렇게 청춘의 절반이 지나갔다. 아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공부했고 졸업했고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갔다. 겉으로 보기엔 남 부럽지 않은 길을 걸어온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는 그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아들의 진짜 웃음을 보지 못했다. 내가 잡은 그 길 위에서 아들은 조금씩 시들어갔다. 내 눈앞에서, 내 소나기 안에서 천천히 무너져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알면서도 끝끝내 모른 척했다. 아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던 날, 나는 벅차오르는 기쁨에 눈물을 삼켰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안정적인 대기업에 입사했다. 드디어 해냈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수십 년 동안 내가 아들을 위해 밀어붙인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라 여겼다. 입사 첫날 아들은 말없이 양복 차림으로 출근 준비를 했다. 넥타이를 매주는 내 손길에 그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사진 속에서만 빛나는 얇디 얇은 껍데기 같았다. 나는 그 눈빛 속 공허함을 알면서도 또다시 외면했다. 이제 내 앞날은 꽃길 뿐이다. 그렇게 말하며 등을 떠밀었다. 직장 생활은 생각보다 더 치열했다. 아들은 매일 야근과 보고서에 치였고 주말에도 회사 일을 붙잡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다그쳤다. 지금이 젊을 때니까 고생해야 해. 나중에 다 내 밑거름이 될 거다. 그러나 어느 날 밤 술에 취해 돌아온 아들이 문 앞에서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 말이 듣기 싫었다. 남자라면 참고 견뎌야지. 다들 그렇게 산다. 힘든 건 당연한 거야. 나는 그렇게 아들의 울음을 짓눌렀다. 아들의 슬픔은 내 귀에 경고처럼 울렸지만 나는 끝내 듣지 않았다. 결혼도 내가 주도했다. 아들은 연애다운 연애조차 하지 못했다. 대학 시절 누군가를 좋아하는 눈빛을 본 적이 있었지만 나는 철저히 막았다. 지금은 공부할 때다. 사랑은 나중에 해도 된다. 그렇게 단호하게 잘라냈다. 결국 결혼 상대도 내 기준으로 골랐다. 집안이 괜찮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여자. 아들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결혼식장에 섰다. 신부와 나란히 서 있는 그의 얼굴에서 행복은 보이지 않았다. 사진 속 미소조차도 억지로 지어낸 것 같았다. 나는 식장을 가득 메운 하객들 앞에서 뿌듯했다. 내 아들이 이렇게 멋지게 결혼하는구나. 그렇게 자부심에 취해 있었지만 정작 주인공의 마음은 무너져가고 있었다. 결혼 후 아들은 더욱 말수가 줄었다. 집과 회사를 오가며 하루하루가 기계처럼 흘렀다. 아내와도 대화가 거의 없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조차 그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환한 기쁨이 아니라 어딘지 모를 공허한 미소였다. 축하한다. 이제 진짜 가장이 된 거야. 내 말에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나는 그 눈빛을 볼 때마다 묘한 불안이 엄습했다. 하지만 곧 스스로를 다독였다. 다들 그렇게 산다. 누구나 힘들다. 결국엔 이 길이 옳았다. 나는 여전히 내 확신을 굽히지 않았다. 세월이 흐르며 아들은 점점 더 메말라갔다. 직장에서는 그저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 집에서는 말없는 남편이자 무표정한 아버지. 그 웃음을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어느 날 손주가 해맑게 웃으며 아버지에게 다가가자 아들은 무심히 등을 돌렸다. 그 순간 나는 섬뜩했다. 내 아들은 이제 웃는 법조차 잊어버린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의 몸은 살아있었지만 영혼은 이미 사라진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술에 취해 내게 속마음을 내뱉었다. 엄마,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살아있는 게 고통이야.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위로하지 못했다. 오히려 화를 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다 내가 노력한 덕분이고 내가 도와준 덕분 아니야? 그 말에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는 순간 움찔했지만 끝내 내 자존심 때문에 그의 손을 잡아주지 못했다. 그 후로 아들은 더욱 무너졌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식탁 앞에 앉아도 젓가락질을 하지 않았다.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어깨는 축 처졌다.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는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갔다. 내가 만든 길 위에서 아들은 껍데기처럼 살았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믿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언젠가는 행복해할 날이 올 거야. 하지만 그날은 끝내 오지 않았다. 그날도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집안을 정리하며 아들의 빈 방을 바라보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아직 다 못 본 문제집과 공책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나는 한동안 그 앞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전화를 걸어도 대답이 없고 메시지를 남겨도 읽었는지 알 수 없었다. 내가 만든 규칙과 내 강박 속에서 아들은 점점 고립되어 갔고 이제는 아들의 삶을 관찰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조차 남지 않았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들의 사진을 들여다봤다. 웃고 있는 모습, 장난을 치던 모습, 방학 동안 나와 함께 산책하던 모습. 그 모든 것이 지나간 시간 속에서 나를 찌르는 비수처럼 날카롭게 다가왔다. 나는 문득 아들의 방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문을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다. 그제야 나는 직감했다. 이 아이가 내가 너무 몰랐구나. 그리고 경찰의 방문. 그들의 조용한 표정과 차가운 말투가 나를 얼어붙게 했다. 유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아드님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 순간 내 몸은 마치 얼음처럼 굳어버렸다. 숨이 막혔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왜 나는 몰랐을까? 왜 그 아이의 마음을 지켜주지 못했을까? 수십 년 동안 내린 선택들, 내가 믿었던 사랑, 내가 강요한 길, 모든 것이 내 눈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아들의 방으로 들어가 마지막 흔적들을 바라보았다. 책상 위에 놓인 문제집, 다 읽지 못한 소설책, 그리고 어릴 적 사진 속 장난꾸러기 같은 얼굴.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내 사랑은 독이었구나. 보호라고 착각한 간섭은 생명을 짓누르는 무게였구나.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동안 나는 아들의 행복보다 내 안도감과 만족을 먼저 생각했다. 나는 잘 키웠다고 스스로를 자랑하면서 정작 아이의 마음을 읽지 못했다. 그 후 나는 혼자가 되었다. 아들의 빈 방, 그의 웃음이 사라진 공간, 무겁게 내려앉은 침묵. 저녁마다 나는 혼잣말을 한다. 내가 조금만 더 귀 기울였더라면, 조금만 더 손을 잡아줬더라면. 나는 내 마음속에서 끝없이 질문한다. 왜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선택을 내가 해야 한다고 믿었는지. 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를 빼앗았는지. 왜 내 욕심을 아이의 삶에 더 씌웠는지.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시간은 흐른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아들의 웃음소리만 반복된다. 그 웃음이 사라진 순간부터 나의 삶도 점점 무너졌다. 이제 남은 생에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돌이킬 수도 바꿀 수도 없는 시간 속에서 나는 오늘도 홀로 아들의 사진을 바라본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정말 사랑한다면 내 욕심을 내려놓고 그 아이의 마음을 먼저 바라봐야 한다. 그 깨달음은 너무 늦게 찾아왔다. 내 눈앞에서 사라진 아들을 바라보며 나는 생의 무게와 사랑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느낀다.
내 모든 후회는 이제 나 혼자만의 것이 되었다. 나는 여전히 혼자 아들의 웃음을 기억하며 후회 속에서 살아간다.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시간,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선택들.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뒤덮은 그림자가 되었다. 이번 이야기는 부모의 사랑이 때로는 독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내 욕심보다 그들의 마음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깁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